네, 1장에 이어서 이제 2장을 살펴볼 건데요. 2장의 제목은 뉴스 전쟁입니다. 신문, 방송, 잡지를 묶은 패키지 광고 영업이 등장했습니다. 업계 광고자는 종편 예능이 광고를 집행하면 계열사 신문과 잡지에도 광고를 해주는 식의 판매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신문과 방송을 겸용하는 종편의 특성을 활용한 광고 전략입니다. 유료 방송 채널 중 가장 유력한 사업자인 CJ ENM은 의 광고 영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입수한 CJ ENM 계열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PP인 온스타일의 미용 프로그램 Get It Beauty는 Get It Beauty 광고 제안서를 보면 프로그램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광고를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상황이 이러니 지상파 방송사들이 앓는 소리는 절정에 달았어요. 과거 지상파 3사 중심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방송 광고 시장의 축이 종편과 케이블 채널 등으로 분산했기 때문이에요. 최근 들어 광고 업계에서는 과거 지상파 3사를 주요 방송사로 분류했던 것과 달리 JTBC와 TVN을 포함해 주요 5개 방송사로 분류할 정도입니다. 지상파는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광고가 썰물처럼 빠지고 원하는 만큼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콘텐츠 및 재송신 가격 협상도 지지부진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상파는 광고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 내부에 최대한 광고를 몰아넣는 간접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광고지로 전락한 종이신문이에요. 2016년 3월 9일자 중앙일보 첫 장은 명품 브랜드 구찌의 화보였어요. 표지와 별도 커버까지 4면에 걸친 랩핑 광고였습니다. 랩을 씌우듯 광고로 신문을 덮었어요. 한국 신문사 가운데 첫 시도였죠. 사실상 1면을 내준 중앙일보 랩핑 광고는 종이신문의 위상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경제지 기자는 지면은 꼭 광고지다. 협찬 기사가 안 들어가는 지면이 거의 없다고 말했어요. 이 기자는 실제로는 가지도 않았는데 현장 레포를 쓰기도 해요. 돈을 준 기업에서 기사를 만들어준다고 정했으며 오늘날 종이신문 지면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스크랩 올리기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면 기사는 선 입금이냐 후 입금이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건씩 국방부 홍보성 기사를 쓰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는다는 계약서가 나와 파문이 일었어요. 당시 국방부 기자단은 중앙일보 기자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기사가 아니에요. 더욱이 생존 전략일 수도 없습니다. 신문사의 제일 자산인 신뢰와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두고 김서중 성공회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용자의 신뢰를 배반하며 당장은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으나 모든 언론사의 이익은 수용자의 신뢰에 기반을 둔다. 언론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우려했습니다.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박사는 신문 광고는 상당 부분 홍보실에서 와요.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위험 관리 비용이에요. 위험 관리용 신문 광고 시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확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그럴듯하게 저널리즘의 혁신을 외쳤던 언론의 상당수는 돈을 받고 정부 부처 홍보 기사를 썼습니다. 알려진 홍보 기사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돈을 받은 대상이 언론이 비판해야 할 정부 부처라는 사실이에요. 정부 부처가 세금을 매기는 언론과 육착 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은 윤리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부 정책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언론 스스로의 책임에 눈 감고 공론의 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일종의 정권 재창출용으로 쓰는 것으로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언론계 전반의 성찰과 사회적 비판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홍보 기사는 더욱 확산될 것이에요. 홍보 기사가 적발되어도 이렇다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2015년 언론의 화두는 혁신이었어요. 하지만 언론사의 수익 창출 방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혁신은 독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신문 광고보다 차라리 언론에 협찬을 주는 걸 선호해요. 그게 다른 언론 눈치도 안 보이고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언론은 행사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규모는 상상 이상입니다. 미디어널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그리고 조선비즈가 최근 5년간 주최 또는 후원했던 컨퍼런스와 포럼을 무작정 찾아보니 4개 매체에서 확인한 컨퍼런스와 포럼 등 행사는 248건이었어요. 매달 4건씩 산술적으로 언론사 한 곳당 매달 한 번꼴로 행사를 열고 협찬을 받았어요.
이 같은 행사는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언론사가 컨퍼런스 및 포럼을 많이 여는 까닭은 팬의 힘대 덕분이에요. 팬이 아니라 팬입니다. 팬. 이런 행사에 참가비를 지불하고 참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언론사들은 출입처 시스템을 이용해 인원을 동원하고 속된 말로 협찬을 땡깁니다. 언론사 간부들에게 기자의 존재는 기업이 협찬을 주지 않을 때 절실해요. 한 경제지 부장급 기자는 기업이 협찬 안 하면 기자들에게 속된 말로 조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문제는 이 같은 협찬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언론사로서는 협찬 말고는 달리 수익을 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와 포럼 같은 이벤트를 통한 신문사의 수익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구독료와 광고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문사가 이벤트를 새 수익 사업으로 개발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이벤트 사업이 신문의 신뢰도나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는 컨퍼런스의 모든 금전 거래 내용을 공개했어요. 반면 한국은 이벤트가 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상황이에요. 최민영 경제신문 미래기획팀 팀 차장은 언론사들이 디지털 퍼스트 전략으로 멘붕에 빠진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기존 언론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장사를 하던 대상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상품 유통의 구조, 방식 등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해요. 기존 언론계에 몸담았던 실크로드 보부상들은 시대가 달라진다고 하니 부도나 항구의 견학을 가보면서도 바다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 결국 사망으로 다시 돌아와요. 결국 우리도 배를 사서 빨리 바다에 나가 장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문법과 환경이 전혀 딴판인 환경에서 생존하라는 당면 과제 앞에 멘붕에 빠진 언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디지털 시대에 들어 기존 언론의 문법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언론은 이제 더는 아젠다 세팅을 하지 못해요. SNS에 수많은 이용자가 쏟아낸 멘션 중 촌철살인 같은 논평이 있고 이것이 공유되면서 아젠다 세팅 기능을 합니다. 언론만이 논평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실크로드를 장악하면 끝났지만 이제는 누구나 배만 있으면 상단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언론의 논평 기능은 무너졌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의 역할과 저널리즘의 문법이 바뀌었다고 개념 자체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라고 최 차장은 선을 그었어요. 언론사가 언론의 공적 기능을 포기하는 것을 병원이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건설업체가 부실 공사를 하는 꼴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숫자로 표현되는 성공에 매몰되다 보니 트래픽이 많이 나와야 좋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최 차장은 이제는 언론사도 일반 독자와 다르지 않은 one of them에 불과해요. 언론사는 좋은 시민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것이에요. 언론사에게 SNS는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모바일 조회수 유입량 중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10%에서 많으면 40% 정도예요. 트위터는 이에 훨씬 못 미쳐요. 2015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통한 뉴스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사용자들은 대체로 포털 사이트 앱으로 접속해 뉴스를 소비합니다. 언론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들어오는 이용률은 17%, 뉴스 모음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은 11%에 그쳤어요. 이처럼 모바일에서도 여전히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PC에서는 더 하고요.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2015년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70%였어요. 이 중 네이버가 59%, 다음이 29%, 1, 2위를 차지했고요. 페이스북에서 특정 언론사의 팬수가 많아야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연성 컨텐츠, 인터넷 화제 등을 다루는 인사이트는 130만 명, 피키캐스트는 126만 명, 위키트리는 116만 명,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는 50여만 명에 이르러요. SNS를 통한 콘텐츠 소비는 인사이트 등의 연성 콘텐츠가 대부분 흡수했어요. 그래서 언론도 변화를 강요받았습니다. 각 언론은 페이스북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콘텐츠를 중심으로 뿌립니다. 신문을 펼치거나 TV 앞에 앉아 9시 뉴스를 보며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각 언론사는 뉴스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자의적으로 뉴스를 배치했으며 뉴스 소비자들은 언론이 선정한 대로 기사를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났어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PC 앞에 앉으면 뉴스를 볼 수 있고 심지어 길을 가거나 화장실에서도 뉴스를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뉴스의 파편화입니다. 신문의 기사 배치,
TV 뉴스의 보도 편성의 중요성은 날로 떨어져요. 언론의 명성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언론이 금과 옥조처럼 모셨던 편집의 권력은 사실상 포털 사이트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생존을 위한 언론의 선택은 저널리즘과 거리가 멀었어요. 컨텐츠가 파편화되면서 개발 컨텐츠가 중요해졌지만 언론은 포털 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며 조회수 늘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 콘텐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도 품질은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이는 뉴스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로를 주었습니다. 원하는 정보와 뉴스를 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PC 시대 언론은 참패했고 기자는 기레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인사이트, 위키트리 등의 뉴스 큐레이션 매체들과 페이스북 같은 SNS가 각광받는 까닭은 우연이 아니라 결과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매체지만 버즈피드는 트래픽으로 뉴욕타임즈를 넘어서기도 했어요. 트래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고 그 가운데 몇 가지가 성공하여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버즈피드의 강점이라면 모바일과 SNS에 최적화했다는 점이에요. 가벼운 컨텐츠는 유통에 적합합니다. BBC나 로이터의 버즈피드 마케팅 벤치마킹이 이어졌어요. 현재로서 버즈피드 혁신의 핵심은 생산이 아니라 유통이에요. 최근 회자하는 말이 One Source Multi-Use입니다. 매력적인 컨텐츠 상품을 내놓아도 각 언론사 페이지에서는 반향을 일으키기 어려워 하나의 컨텐츠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보내고 카드 뉴스로 만들고 동영상 뉴스로 만들고 팟캐스트로 제작해 뿌립니다. 독자들이 어디서 호응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old media라도 방송과 달리 신문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방송은 예능, 드라마, 콘텐츠를 VOD, Video on Demand로 팔고 클립으로 만들어 포털 사이트에 올리거나 한류에 편성해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어요. 반면 신문은 팔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콘텐츠 유료화 시도는 사실상 모두 실패했고 포털 사이트와 공생하며 전재료를 요구하는 방식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신문은 가진 게 뉴스뿐인데 뉴스의 유통기한마저 점점 짧아져요. 뉴스 수용자들은 점점 매체보다 기자를 기억합니다. 두터운 펜을 보유한 기자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웬만한 언론사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져요. 언론사로서도 기자의 브랜드는 유효합니다. 언론사의 자산은 기자일 수밖에 없고 기자를 잘 키워야 언론사도 성장하는 구조 때문이에요. 자사 기자들의 브랜드가 높아지면 언론사의 브랜드 향상과 연결됩니다. 기자의 브랜드 강화가 구독률, 시청률, 회원 등 언론사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김익현 지드네 코리아 미디어 연구소장은 이제 기자들은 복면가왕 무대에선 가수와 비슷한 경쟁 상황을 맡고 있다며 언론사도 로펌이나 1인 방송 같은 구조로 가야 할 수 있다. 개인의 전문성에 무게가 실리는 조직이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브랜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인 개인의 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는 조직이 원하지 않아요. 스타 기자는 곧 기자 개인이 브랜드가 된 개체가 됩니다. 브랜드 영향력 강화는 곧 조직 내에서의 위상 또는 혹은 연봉 강화라는 요구로 이어져요. 기존 언론사 구조에서 이런 스타 기자의 존재는 경영진을 성가시게 합니다. 관리가 어렵거든요. 둘째는 동료 기자들의 불만이에요. 시참말로 기자만큼 고스펙 집단도 드뭅니다. 나도 잘났기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깔려 있어요. 절박하게 조직의 근간을 틀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는 한 언론사 구조는 쉽게 변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기자들에게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하는 경영진과 이를 받아들이는 기자 사이에 동상이몽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디어 경제학자 줄리아 카제는 신간 미디어를 구하라, 자본주의,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언론을 교육처럼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며 국가가 비영리 언론기관 설립에 제도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제는 언론기관이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공공재라면 세제 혜택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도 훨씬 덜할 것이라며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가 21세기 지식, 경제, 사회의 핵심인 대학이나 교육기관처럼 공공재라는 인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 책방 73번째 뉴스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